가족 모임에서 저는 5살 손녀의 머리가 삭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즉시 손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아내에게 살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 복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마음의 민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왜 털모자를 쓰고 있니? 그러다 병나겠어, 아가.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녀의 환한 미소를 볼 생각에 옆에 앉았죠. 하지만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더니 아무 말 없이 종이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연필을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털모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좀 보자. 저는 모자 끝으로 손을 뻗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몸을 움츠렸지만 저를 막을 만큼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기자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털모자 아래 민서의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두피에는 작은 긁힌 자국들이 보였는데 마치 누군가 서툴고 잔인하게 면도칼로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빗겨주고 분홍색 리본으로 묶어주었던 사랑스러운 곱슬머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활기차게 울려 퍼지던 음악 소리가 귓가에 멀게 웅얼거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몇몇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한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를 껴안자 제 품에서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오, 내 아가.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멀리서 황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붉은 원피스는 혼란 속에서 핏자국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어머님.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교육 좀 시키려던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고 그룹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긴장을 풀려는 듯 어색하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저럴 수가 있지? 믿을 수 없어. 맹렬한 분노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은 것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눈은 유진이에게 고정되었지만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무해한 장난인 양 미소를 지운 채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품에 안아 가슴에 바싹 기댔습니다. 아이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고통으로 가득 찬 제 심장 소리와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돌아서서 집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유진이의 외침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민서를 그곳에 단 1초도 더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평생 이웃인 이 할머니와 나란히 평온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은 우리를 아들 지훈이네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서 굽는 삼겹살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손녀 민서의 생일이었고 온 가족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민서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환한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이네 마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 다발이 벽돌 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제가 며느리 유진이에게 직접 가르쳐준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가 갓 시집 왔을 때부터 잡채의 고소한 냄새와 갈비찜의 달콤한 향기는 제 어머니의 낡은 부엌에서 보냈던 긴 오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성껏 부쳐진 전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김밥 더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는 축제 같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마치 무더운 서울의 여름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바람처럼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며느리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불꽃처럼 강렬한 붉은 원피스를 입고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제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인사 없이 무심하게 고개를 까딱했을 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제 그 거리감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진정으로 가까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대 차이이거나 그냥 그녀의 성격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지훈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띤 채 하객들에게 소맥을 따라주느라 바빴습니다. 민서는 어디 있니? 아직 우리 손녀를 못 봤구나.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웃으며 마치 음악 소리를 이기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마당 구석에 있어요. 엄마, 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분명 또 색칠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저 멀리 그 그늘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부드러운 담요처럼 펼쳐진 큰 은행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른 샌들을 신고 마른 땅을 스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알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은행나무 그늘 아래 저는 제 작은 손녀 민서가 작은 나무 테이블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를 덮는 두꺼운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푹푹 찌는 서울의 태양 아래에서는 이상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서는 색칠 공부책 위로 몸을 숙이고 작은 손가락으로 색연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눈앞의 선으로 축소된 것 같았습니다. 웃음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움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서는 더위 속에서 그 털모자를 쓴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모자를 벗겼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삭발되어 있었고 붉어진 두피에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서는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가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딸에게 교훈을 주려던 장난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못마땅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휩쌌습니다. 저는 민서를 힘껏 껴안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며느리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자문했습니다. 손녀에 대한 사랑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할머니인
제가 어떻게 아이가 그런 식으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한때는 사소한 일이라 믿으며 무시하기로 했던 기억들이 마치 심장에 밝히는 칼날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지훈이네 집에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서울의 날씨는 이상하게 선선했고 가벼운 바람이 마당의 은행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옥수수와 검은 콩 봉지를 들고 문을 막 들어섰을 때 저는 현관 계단에 웅크리고 있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뺨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헝겊 인형을 힘껏 껴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억눌린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저는 서둘러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인형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집 안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분노에 차서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계속 울면 머리 다 밀어버려서 아주 못생기게 만들어버릴 거야. 저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즉시 안으로 들어가자 팔짱을 끼고 분노로 불타는 눈을 한 유진이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애를 그렇게 겁줄 수가 있니? 저는 놀라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트라우마 생기겠어. 그녀는 저를 향해 살짝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는 잔인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어머님. 그녀는 부드럽지만 싸늘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이 저를 이겼습니다. 아마도 엄마들이 때때로 의도 없이 하는 일시적인 협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유진이를 도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달려들어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바닥에 울렸고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이죠. 엄마, 제가 그린 것 좀 보세요. 아이는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낙서된 종이를 보여주며 행복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네, 손 좀 봐.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 만지기 전에 가서 깨끗이 씻어. 항상 더러워.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정 같던 눈망울과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에게 다가와 제 치마폭에 얼굴을 숨기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피난처를 찾는 듯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가서 손 씻고 와서 할머니랑 같이 김밥 싸는 거 도와주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민서를 마치 귀찮은 짐처럼 쳐다보는 방식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마도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잠시 참을성이 없었던 순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아차렸던 기억도 납니다. 전에는 장난기 많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고양이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그림을 보여주곤 했죠. 하지만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숨어서 색칠 공부책이나 헝겊 인형을 껴안고 멍한 시선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저는 아이 옆에 앉아 품으로 끌어안으려 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고 커다란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분명 애들 일이겠지. 때로는 아주 예민하잖아. 유진이는 걔 엄마야.
분명 자기 방식대로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변명 대신 직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지금 제 심장에 밝힌 칼처럼 느껴지는 그 기억은 어느 날 아침 시장에 다녀온 후 지훈이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민서를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신선한 과일을 좀 들고 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의 거친 목소리와 뒤섞여서 말이죠. 조용히 못해. 조용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말 안 들으면 지금 당장 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민서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흐느낌이 구조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유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겁만 좀 줬어요. 시어머님. 그녀는 너무나 거짓되어서 아플 정도의 다정함으로 말했습니다. 행동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장난이 심해져서요. 저는 의자에 웅크린 채 무릎을 껴안고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민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유진아, 다시는 애를 그렇게 겁주지 마.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애는 어려, 트라우마 생길 거야. 유진이는 미소를 바꾸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차갑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긴장시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훈이를 곤경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엄마의 분노 표출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데리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축제에 숨 막히는 공기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듯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삼겹살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냄비에서 끓고 있는 갈비찜의 매콤한 향기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목이 메는 것은 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삭발되고 겁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진 채 길 잃은 작은 새처럼 제게 매달린 민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조여오는 것 같았고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뛰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청소하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 품에 있는 민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잠시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기 일로 돌아가 우리 둘만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테이블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두를 빚던 아이의 웃음이 서울의 햇살처럼 빛나던 그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의자 끝에 손을 꼭 쥔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놓으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눈물이 모자이크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 없는 고발처럼 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사랑 민서야, 왜 머리가 이렇게 됐는지 말해줄래? 아이는 입술을 떨며 망설이다가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흐느낌이 부엌의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가 더럽다고 했어요. 아이는 간헐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엉망이라고 못생겨 보인다고 했어요. 씻기 싫다고 했더니 엄마가 많이 화났어요. 아빠 이발기를 가져와서 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저는 울었어요.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겨우 5살짜리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동안
엄마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이발기를 들이대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잘라내는 모습.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돌덩이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민서의 떨리는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말은 안 했니, 내 사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곧 듣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손을 서로 꽉 쥐고 마치 밖에 누군가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거의 들리지 않는 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만약 누구한테 말하면 속눈썹도 잘라버려서 영원히 못생기게 만들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 말은 망치처럼 내리쳤고 저는 거의 서 있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린 손가락들이 순전히 두려움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저를 휩쓸었지만 동시에 분노보다 더 깊은 고통이 눈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진이는 사랑을 그렇게 끔찍한 공포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마당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웃고 화가 난 듯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이 말이죠. 민서야, 어디 숨었니? 당장 나와. 그녀의 어조는 공기를 가르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몸을 떨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구명줄인 것처럼 할머니, 저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차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의 침묵으로 아이를 그 공포 속으로 밀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녀의 삭발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바닥 아래로 작은 상처와 거친 느낌을 느꼈습니다. 모든 쓰다듬음은 아이가 견뎌낸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민서의 겁에 질린 눈을 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내 사랑. 저는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네가 혼자 무서워하게 두지 않을 거야. 너는 진실을 말할 거고 나는 바로 내 곁에 있을 거야. 저는 민서의 작은 손을 꽉 잡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나는 음악은 그 긴장 속에서 여전히 즐겁고 어울리지 않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높이 흔들렸지만 모든 것을 뒤덮은 압박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어색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맥주잔을 부딪히고 어설프게 웃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알아차렸고 속삭임이 이미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블로 직진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과 갈비찜이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있어야 했던 파티를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어 유리잔을 가볍게 쳤습니다. 쨍, 쨍 하는 소리가 군중의 소란을 가르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는 이웃들부터 지훈이가 초대한 낯선 얼굴들까지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손녀 민서가 몇 마디 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파티마당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제 뒤에 숨어 몸을 주체할 수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가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그 단순한 몸짓으로 약간의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 사랑. 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모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잖아. 민서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맑은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꽃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지만 마당의 침묵 속에서 각 단어는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못생겼다고 불렀어요. 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만약 말하면 속눈썹도 잘라버릴 거라고 했어요. 민서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았고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군중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고 놀라움과 분노의 시선이 유진이에게 향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근처에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민서가 자라는 것을 지켜봤던 이웃들의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정과 분노가 담긴 눈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나이든 이웃인 김 선생님이 낡은 나무 의자에서 일어나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는 유진 씨가 마당에서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여러 번 봤소. 온 동네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이지. 하지만 오늘은 정말 도가 지나쳤소. 이건 교육이 아니요. 이건 한 생명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의 말은 망치처럼 내리쳤고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민서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던 유진이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고 그녀의 붉은 원피스는 군중 속에서 불길처럼 장면을 불태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녀는 방어적으로 날카로운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고 저는 제 딸을 교육할 권리가 있어요. 훈육 없는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인내심을 잃지 않고 자식을 키워본 분이 계세요? 단 한 번이라도요? 그녀의 얼굴에서 억지 미소는 사라지고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듯한 차갑고 도전적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이가 몇몇 하객들을 진정시키려던 마당 구석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엄마, 제발요. 모두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듯 고뇌와 무력감이 뒤섞인 채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고통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지훈이를 향해 휙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사소한 문제라고 부르는 거니? 내 딸을 봐, 지훈아. 자기 엄마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내 딸을 보라고. 너는 걔 아빠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니? 저는 제 뒤에 숨어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꽉 붙잡고 있는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모든 흐느낌은 유진이에 대한 비난일 뿐만 아니라 지훈이의 무관심과 제 예전의 침묵에 대한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어려졌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 탓이에요. 항상 애를 감싸고 오냐오냐 하고 버릇없고 반항적인 아이로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꼿꼿이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이걸 교육이라고 부른다면 너는 사랑을 고문으로 바꾼 거야. 엄마는 딸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른 사람 뒤에 숨게 만들지 않아. 혼란은 마치 잦아들기를 거부하는 폭풍처럼 파티 마당을 계속 감쌌습니다. 속삭임, 어색한 시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음악 소리는 저를 더욱 숨막히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제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서는 제게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블라우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센 물살 속 유일한 구명줄인 것처럼 아이의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각 박동은 조용한 구조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누군가 힘껏 쥐어짜는 것처럼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자신이 한 일을 직면하게 하려고 결심하고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카롭고 고통스럽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치 가슴에 직접 꽂히는 칼 같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떨렸습니다. 집에 다시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저를 더 심하게 벌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그 말은 망치처럼 떨어졌고 그곳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건배도 억지 웃음도 없었습니다. 가장 무심했던 하객들조차 슬픔이 어린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쌍해라. 근처에 한 여성이 울먹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작은 눈에는 절대적인 공포가 비쳤습니다. 아이의 애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5살짜리 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제 품에서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애원할 정도로 큰 두려움을 안고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인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던 유진이는 창백해졌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듯 필사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서야, 조용히 해. 난 너한테 한 번도 나쁘게 한 적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의심과 분노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이웃인 김 선생님이 손을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지며 여전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듣고 봤소, 유진 씨. 어떤 아이도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런 식으로 애원하지 않소? 당신이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을 해치는 것이요. 그의 말은 선고와 같았고 유진이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왜 저는 그 신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수치심과 무력감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가족을 모두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 제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는 듯 고뇌와 절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무관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차갑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음거리라고? 지훈아, 내 딸을 봐. 저 아이가 처한 공포를 보라고. 너는 걔 아빠야. 걔를 지키기 위해 뭘 했니?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민서는 제게 더 바싹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블라우스 천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제가 놓아버릴까 두려워하는 듯 아이는 간헐적으로 흐느끼며 고통스러운 주문처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각 단어는 제 심장에 밝히는 비수 같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품에 안아 가슴에 바싹 기댔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숨결이 제 고통스러운 심장 박동과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군중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등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차서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서 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그곳에 단 1초도 더 둘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길가에 막 멈춰선 택시가 보였습니다. 제가 민서를 안고 있는 것을 본 중년에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운전기사의 눈에 동정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애가 안 됐네요. 사모님. 그는 무겁고 슬픈 어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팔로 감쌌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망가진 파티, 붕괴 직전의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의 실수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서를 데리고 서울 외곽, 소나무들이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솟아있는 언덕 아래 자리 잡은 제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소나무 향이 창가병에 담아둔 마른 라벤더 향기와 섞여 마치 부드러운 포옹처럼 민서와 저를 감쌌습니다. 파티의 혼란 끝에 그 집은 제가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비록 잠시나마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른 나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샌들이 바닥에 스치며 연약함의 속삭임 같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은발을 쪽진 이웃 뒤 할머니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제 품에 있는 민서를 보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씨. 애 머리가 왜 저렇게 삭발이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불가능한 것을 본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거운 피로가 담요처럼 저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저는 수많은 감정으로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선 제 손녀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녀는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민서와 저를 집의 고요함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낡은 펜던트 조명에 따뜻한 빛이 분위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하고 찬장에 소중히 보관하던 꿀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아이가 겪은 고통 앞에서 작은 위로처럼 부엌에 퍼졌습니다. 민서는 낡은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흔들렸고 부은 눈은 우유를 바라보며 작은 모금씩 마셨습니다. 마치 두려움도 함께 삼키려는 듯 저는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때 서울의 햇살처럼 빛나던 아이의 얼굴은 이제 슬픔의 흔적으로 덮인 그림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의 나무 침대 위에 여러 해 전 정성껏 짰던 선명한 색상의 손뜨개 담요를 펼쳤습니다. 민서야, 여기 와서 할머니랑 같이 눕자. 저는 속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순순히 침대로 올라갔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조차 안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삭발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바닥으로 작은 상처들을 느꼈습니다. 모든 접촉은 아이가 견뎌낸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꿈속에서 지르는 민서의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잘할게요. 더는 밀지 마세요. 제발, 속눈썹은 자르지 마세요. 날카롭고 공포에 찬 아이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직접 꽂히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힘껏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민서야, 내 사랑. 일어나. 그냥 꿈이야. 저는 간헐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안았고 모든 흐느낌이 작은 몸을 떨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차 비명은 잦아들어 낮은 울음만 남았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제 옷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놓으면 제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저는 민서를 품에 안은 채 창밖으로 짙은 밤의 어둠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파티의 시끄러운 음악과 뒤섞여 일어난 일에 대한 씁쓸한 상기를 더했습니다. 모든 소리는 유진이의 잔인한 미소와 지훈이의 무관심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문했습니다. 엄마이자 할머니인 제가 어떻게 손녀가 오래전에 막았어야 할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나무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유진이랑 얘기할게요. 모든 가족에게는 다툼이 있어요. 제발 과장하지 마세요. 저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뺨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툼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용서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답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꿈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작은 팔로 저를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 다시 가게 하지 마세요. 그 약하지만 절박한 애원은 심장에 직접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이불로 감싸주고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게 두지 않을게, 민서야. 약속할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안에서 깊은 두려움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파티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한 지훈이는 분명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평온을 유지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불규칙한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제 작은 집에 낡은 나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냄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며 혼란스러운 제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찌개를 저으며 모든 동작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전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애원하며 제게 매달리던 민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누군가 힘껏 쥐어짜는 것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끈질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누가 와 있을지 이미 짐작하며 문을 열러 걸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문지방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고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후회와 무력감 사이에 갇힌 남자처럼 저는 말없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진한 차 향기도 우리 사이의 감도는
무거움을 흩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민서는 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다른 헝겊 인형을 힘껏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오자 아이는 눈에 두려움에 빛을 띤 채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아버지를 마주하기 두려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서의 삭발된 머리에 멈췄지만 이내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재빨리 돌렸습니다. 그를 압도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거의 울먹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유진이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다는 것도요. 하지만 민서도 너무 고집이세요. 말을 안 들어요. 유진이는 그냥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이 나갔을 뿐이에요. 이 일을 공론화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의 말은 저를 상처 입히는 동시에 분노를 불타오르게 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온 사랑을 다해 키운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위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모든 단어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지훈아, 민서의 잘못은 5살 아이의 고집일 뿐이야. 옷을 더럽히고 장난치고 말을 안 들었겠지. 그게 아이들이 하는 일이야. 하지만 내 아내의 잘못은 그 고집을 죄악으로 만든 것이야. 아이에게 자신이 못생겼고 벌받아 마땅하다고 믿게 만든 거지. 그리고 지훈아,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너의 침묵이었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내 딸이 자기 집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내버려뒀어. 저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을 알기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민서는 아빠가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제게 달려와 다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돌아가기 싫어요. 그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이를 떨게 하기에 충분한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삭발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나기에서 작게 자라기 시작한 머리카락이 지난 일에 고통스러운 상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가족을 구하고 싶다면 텅 빈 애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너는 민서의 아빠야. 일어서서 아이를 지켜야 해. 여기 서서 네 아내의 잘못을 정당화할 게 아니라.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집 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음씨 좋은 이웃인 김 선생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다른 밀짚 모자를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은 진실함과 걱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당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는 거의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어제 잔치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소. 민서는 괜찮소? 저는 다른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피로가 다시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는 마당에 있어요. 김 선생님. 놀고는 있는데 정말로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오라고 손짓한 곳에는 민서가 은행나무 아래 앉아 회색 새끼 고양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손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작게 웃었지만 이따금씩 작은 손이 저절로 삭발된 머리를 만졌고 그 순간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연약한 영혼 속에 고통이 여전히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옹기주전자에서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김 선생님이 마루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시선으로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그는 각 단어를 재는 듯 진중하고 느린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가 단지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입구에서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 지르는 것을 여러 번 봤소. 한 번은 밥을 다 먹지 않으면 민서를 밤새 밖에 세워두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들었지. 그때는 그저 가정사라고 생각해서 감히 끼어들지 못했소. 나 자신에게 그냥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말했지. 하지만 어제 일은 그는 말을 멈추고 손에 쥔 모자를 힘껏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소.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소. 김 선생님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저를 강타했고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린 것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서가 움츠러드는 몸짓, 유진이의 비명. 저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목격자였고 민서와 가장 가까웠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입니다.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손녀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더 일찍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이 곧 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연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순자 씨, 나도 자책하고 있소. 그는 무겁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소. 그들 가족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하지만 어제 민서가 울며 애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소. 누구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오. 하물며 어린아이는 더욱 그렇지. 그는 새끼 고양이를 잡으려 애쓰는 민서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시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엿보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순자 씨.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유진 씨의 성격을 알고 있고 이제 모두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봤소. 만약 당신이 내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소. 저는 깊은 감사함과 강렬한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김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저는 간헐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제게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두려움 속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시오. 그는 문을 나서기 전에 말했고 저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결심의 불꽃으로 밝아진 채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대화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은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이 희미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제 영혼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사랑. 저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다시 돌아올 거고 나는 항상 여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가슴에 웅크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숨결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마당에 머물며
민서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새끼 고양이를 쫓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희망과 고통의 그림처럼 그림자와 빛의 얼룩을 그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며 제 안에서 자라나는 확고한 결심을 강화했습니다. 민서를 지키기 위해 지훈이의 약속이나 유진이의 불확실한 변화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 가족을 더욱 깨뜨릴지라도 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흙길을 따라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착하게 있을게요. 아이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머리를 쓰다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항상 착한 아이인 거 알아, 내 사랑. 오늘 할머니가 널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무언가 할 거야, 알았지? 아이는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교실로 데려가기 전에 꽉 껴안아주고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첫 버스를 탔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솟아 돌길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란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가꾸운 떡 냄새가 꽃향기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혼란의 날들과 민서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끝에 차분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민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 가족이 더욱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낡은 나무 문과 이미 빛바랜 롯새 간판이 달린 좁은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나이든 변호사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신뢰하는 분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방은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나무 책장에 쌓여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 변호사님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가치를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제 얼굴의 긴장을 알아차리자 곧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김 여사님, 앉으시지요.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앞에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삭발된 머리부터 필사적인 울음, 유진이의 협박과 지훈이의 무관심까지 제가 신호들을 무시했던 때 민서가 제게서 피난처를 찾았던 일, 그리고 김 선생님의 증언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각 세부 사항을 떠올릴 때마다 김 변호사님은 턱에 손을 얹고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이해와 진지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과 김 선생님 같은 증인이 있다면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갈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며느님의 행동은 단순히 자제력 부족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학대의 징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려 깊은 빛을 띤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아직 이 가족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확신할 수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서랍에서 백지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각서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유진 씨는 다시는 딸에게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지훈 씨는 가족, 특히 민서를 돌보고 보호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일환으로 민서 자신도 더 말을 잘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여사님께서 가정법원에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호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희망의 빛을 느꼈지만 그와 함께 강철 같은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민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훈이와 유진이가 자신들의 책임을 직시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변호사님 앞에서 서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서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이 가족이 바로잡을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의 고통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김 변호사님은 눈에 인정의 빛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한 할머니시군요, 김 여사님.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분들과 만나도록 하지요. 제가 일이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가 넘쳐 흘렀지만 동시에 잠재된 불안감과 뒤섞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을, 특히 여전히 방어와 분노의 갑옷에 갇힌 유진이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모퉁이에 있는 빵집에 들러 민서가 좋아하는 빵을 좀 샀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민서가 빵을 보고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날들 속에서 아이가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단호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돌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앞으로 닥칠 일로 무거웠습니다. 이 약속이 단지 첫걸음이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훈이와 유진이 모두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해질녘이 제 작은 집을 덮었을 때 저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온 세상이 그의 어깨 위에 얹힌 듯 지쳐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랑 유진이는 엄마 집으로 와라. 민서는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김 변호사님 입회하에 이야기할 거다. 너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전화를 끊으며 제 안에서 강해지는 결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지만 민서가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황금빛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제 거실의 나무 바닥을 따뜻한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재판처럼 엄숙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김 변호사님이 작성한 각서가 제 가족의 균열 사이에서 피어난 연약한 희망의 상징인 노란 국화가 꽂힌 꽃병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민서와 어쩌면 온 가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졌고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이해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맞은편의 유진이는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주위에 방어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지훈이는 끊임없이 손을 비비며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서는 다른 헝겊 인형을 껴안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큰 눈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약간의 힘을 주려는 듯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뿌리부터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민서에게 일어난 일은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유진이의 눈을 그리고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뱉는 모든 단어의 힘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이는 즉시 차갑고 방어적인 목소리로 반격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에게 깨끗하고 순종적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엄마는 딸을 교육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김 변호사님의 지지를 구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느리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방어를 베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며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야, 유진아.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니? 부모님이 널 무시하고 네가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해? 네 가족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것을 기억하지, 그렇지? 제 말은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유진이는 입술을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마치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과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서가 저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미워하게 됐던 것처럼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눈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곁에 없었어.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는 자신의 수치심과 후회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랑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 잘못은 무관심이었어, 지훈아. 저는 아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일에 빠져 있었어. 모든 짐을 내 아내에게 떠넘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했지. 너는 민서의 아빠지만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늘부터 너는 진정한 아빠, 진정한 남편이 되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야. 저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고 제 목소리는 폭풍 속의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아가. 너도 엄마 아빠 말씀을 더 잘 듣고 너무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하지만 무언가 무서운 일이 있으면 할머니나 네가 믿는 사람에게 꼭 말해야 해. 약속할 수 있니? 민서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이 신뢰로 빛났습니다.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치유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문서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맑았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각서는 유진 씨가 민서에게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지훈 씨는 딸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서도 더 잘 행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문서를 위반하면 그것은 김 여사님께서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가져갈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듯 우리 각자를 쳐다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펜을 들어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마치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후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종이 위에 서투르게 이름을 쓰도록 이끌었습니다. 각 글자는 떨렸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펜이 다시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깊은 침묵이 거실을 덮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유진이가 일어나 민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고 딸의 삭발된 머리에 입을 맞추며 간헐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내 딸. 다시는 널 무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민서는 잠시 망설인 후 작은 팔로 엄마의 목을 감싸고 그녀의 어깨에 뺨을 기댔습니다. 저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약간의 불신을 품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약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온 가족을 바라보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우리 각자가 변할 때만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닫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서를 사랑하고 아이가 진정한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진이를 그리고 지훈이를 쳐다보며 다시는 민서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기고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가족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는 떠날 채비를 하며 일어섰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제가 모든 것이 정말로 바로잡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아는 듯한 신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민서 옆에 앉아 아이를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게 웅크리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제 저한테 화 안 내겠죠? 그렇죠?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내 사랑.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항상 할머니가 여기 있을 거야. 반대편에서 유진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심의 빛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민서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테이블 위에 서명된 각서와 소리내어 말한 약속들과 함께 저는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제가 정말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결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키우고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뿐입니다. 아이는 두려움으로 훈육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혈연의 유대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다면 가족은 단지 금이 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훈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행동할 용기를 가지세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지체가 순수한 영혼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추어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집 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에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